네, 물가 폭등, 공공요금 인상, 외교 참사, 재벌 감세, 노동자 탄압, 윤석열 정권이 초래한 결과물입니다. 정치적 위기 속에서 항쟁 수준의 투쟁을 벌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진보당이죠. 진보당은 지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있어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반대하고요. 쌍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행동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권이 국정원을 앞세워서 통합진보당을 해산할 당시에 민주당이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며 공안 탄압을 방관했던 것과 비교하면 어찌 보면 담대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부에서는 요즘 진보당의 행보가 속 시원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진보당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진보당의 윤희숙 상임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앞서서 진보당에 대한 칭찬을 꽤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출연은 처음이신데 우리 지역민들, 광주 전남 지역민들, 청취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청취자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진보당 상임대표 윤희숙입니다. 요즘 윤석열 정부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저희가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을 때는 이런 나라를 원한 건 아니었는데요. 나라가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역주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말씀대로 요즘 진보당 보면 속 시원하다는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요. 네. 저희 검찰 독재에 맞서서 할 말하는 정당, 노동자 서민의 든든한 우리 편 진보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진보당의 윤희숙 상임대표님과의 인터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대표님 다음 달 5일, 4월 5일에 상반기 재보궐선거 치러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주을 선거구에 진보당 후보가 출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거운동 지원하시느라 꽤 바쁜 일정 보내고 계실 텐데 어떻습니까? 예, 요즘 저도 전주에 여러 번 내려가고 있는데요. 갈 때마다 알아봐 주시는 분들 늘어나서 놀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강성희 후보 지지율의 상승세가 저희도 깜짝 놀랄 정도인데요. 네. 이번에 좀 전주 시민들께서 검찰 독재랑 철새 정치에 좀 지치시고 이번에 좀 정치를 바꿔보자 하시면서 진보당 강성희로 마음을 모아주시고 계십니다. 예. 깨어있는 시민의 선택으로 전주가 정치개혁의 성지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요. 딱 우리 같은 마음 얘기해주는 진보당 응원한다. 이런 응원도 해주십니다. 4월 5일 전주에서 좋은 소식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주에서 좋은 소식 기대하고요. 광주에서는 또 아쉽게도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그 결과 한번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자, 지난해 8월 진보당의 상임대표로 취임을 하시고 7, 8개월의 시간이 이제 지났는데요. 요즘 진보당의 행보를 놓고 정말 속 시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꽤 많으시더라고요, 주변에요. 그 이유 네.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희 특히 현수막 보고 속 시원하다는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요. 중앙당으로 전화도 오고 SNS로도 많이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네, 비결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광장 정치의 시대가 오겠다라는 좀 예측을 하고 우리가 정권에 할 말하는 선명한 야당, 대한정당으로서 제 역할을 해야 되겠다 다짐하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네. 먼저 윤석열 시대를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있었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진보당이 없는 곳이 없더라 이런 말씀 많이 해주세요. 어딜 가도 진보당이 있다. 이태원 참사나 노동 탄압의 현장이나 또 우리 서민들 힘든 대출금리 인하운동이나 난방비 지원운동 같은 이런 현장에서 저희가 서민들 고통 해결에 앞장서고자 노력하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저희가 이제 원외 정당이지만 원내 정당보다도 사실 우리 이제 주민들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네. 서민 편에서 도움이 되는 노력을 다 하자. 이런 각오로 달려오다 보니 알아봐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진정성을 국민들이 알아봐주고 있다 이렇게도 또 해석을 할 수 있는 지점인데요. 네. 자, 이른바 현수막 정치라고 합니다. 길거리 현수막에 날카로운 정치 풍자, 그림, 시민들의 막힌 속 시원하게 좀 떨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내걸리고 있는지 소개를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먼저 광주에도 굉장히 현수막 많이 걸리는데요. 진보당 현수막이 거의 진보당입니다. 예. 윤석열 삼행시 현수막이 있습니다. 예. 윤 정부 인생 파탄, 썩 물러거라, 열받아서 못 살겠다. 이렇게 윤석열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은 게 있고요. 네. 이 외에도 최근에 이제 일본과의 외교 문제가 있어서 나라까지 팔아먹는 영업사원이 어딨냐.
월급은 일본에서 받아라 등이 있었는데 가장 호응이 좋았던 건 아무래도 죄 지어도 벌 안 받던데요가 있습니다. 네. 그 국민의힘에서 그 이재명판 더 글로리라면서 죄 지었으면 벌 받아야지라는 현수막 부착했는데 바로 그 밑에 저희가 주가 조작 의혹과 50억 뇌물 사건이 무죄나 무혐의 나오는 걸 좀 풍자하는 네. 현수막을 바로 댓글로 달아서 보신 국민들이 진보당 때문에 정말 통쾌하다 이런 말씀이셔서 저희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출퇴근길에 늘 길거리에 있는 이 진보당의 현수막을 보게 되는데 네. 때로는 이 정치적인 뭐 성향을 떠나서요. 참 기가 막히다, 카피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아이디어 어디서 어떤 분 머리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 문구 같은 네. 게. 그게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제가 뭐 한마디 더 드리면 요즘 저희 SNS로 예. 우리 동네에도 걸어달라는 요청이 오고 있어요. 대구에는 안 거냐, 태화 로터리에 걸어달라 이런 메시지를 네. 받고 있는데 네. 그 대히트를 했던 죄 지어도 벌 안 받던데요. 현수막을 예. 제작한 당직자한테 물어봤는데요. 헛소리 현수막으로 가득한 거리를 걷다 보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빡침이 있다. 그게 예, 그렇군요. 그게 이제 사실 우리 당직자들이 국민의 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이제 진보 정당 당직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당원들이다 보니까 예. 뭔가 누가 이렇게 시키는 일만 하지 않고요. 검찰 정권의 저런 이제 선택적 정의에 대해서 해도 너무한다는 이제 국민들의 절박한 마음이 똑같이 있다 보니까 바로 행동으로 옮겨서 예. 그런 레전드 현수막이 나타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이걸 이 대형 광고 대행사의 카피를 의뢰한 건 아니다. 당직자들이 순수한 당직자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이 울분을 그럼 이제 저희 당직자들이 현수막이 열심히 지금 만들고 반영되고 있고, 있다. 예, 그래서 윤석열 정부랑 국민의힘이 아하. 지금처럼 국민들 민심을 배반하면 저희가 끝까지 쫓아갈 거다. 이런 예. 경고. 아, 그렇군요. 드릴게요. 저는 이 광고학을 전문적으로 한 박사님께서 만드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전혀. 네. 예, 평범한 우리 당직자분들이 당원들이 만들어진 문구다. 오늘 네, 그렇습니다.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이제. 자, 이번에는 지난 이야기긴 합니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이야기 좀 나눠보죠. 자, 정의당에서는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한 반면에 진보당에서는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석기 의원 당시에 민주당이 이 행태를 보면 당시에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했었고요. 결국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는 그런 결과까지 초래를 했는데 평소에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셨습니다만 체포동의안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신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검찰 독재로 무소불위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견제할 국회가 정권의 그 칼춤에 놀아나선 안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세 차례 소환 조사를 하고 수사를 진행한 상황에서 더 그 이상의 혐의가 있다는 재판을 통해서 진실을 가리면 되지 검찰이 이제 검찰권을 남용해서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같은 입장을 내놓는 데 있어서 당내에서는 반대 의견은 혹여 없었습니까? 예, 당 없었습니다. 검찰 독재를 그렇군요. 막아야 한다라는 예. 원칙적 입장으로 일치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좀 더불어민주당이 이 진 빚을 좀 갚을 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진보당의 윤희숙 상임대표와의 이슈판을 생방송으로 듣고 계시는데요. 청취자분들의 좀 문자 의견을 한 두어 분 소개해드리고 제가 인터뷰 이어가죠. 0580번을 쓰는 애청자님께서 저도 요즘 진보당 응원합니다. 현수막 보면 민주당은 왜 저렇게 하지 못하나 싶기도 하고요.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5086번을 쓰는 애청자님께서는 윤석열 정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일방적인 입장만을 강요하고 있는 가운데 진보당의 시원시원한 발언에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하셨고요. 0580번님께서 이어서 오늘 조홍천 민주당 의원이 또 한 번 대표 물러가라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같은 당 의원 이런 모습 어떻게 생각? 조홍천 의원은 진보당 소속이 아니시죠? 네. 아무튼 응원하신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지금. 네, 고맙습니다. 자, 비슷한 성격의 이제 다른 당에서는 체포동의안에 찬성했기 때문에 진보당의 통큰 결단이 더 주목을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앞으로도 어떤 면에서는 정책의 궤를 민주당과 함께 보폭을 맞춰가실 생각이신지요? 어떻습니까? 저희는 지금 각계각층 그 단체들과 함께 3월 25일에 서울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윤석열 정권의 그런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는 세력이라면 그 누구와도 함께할 것입니다. 예, 저희는 정말 절박해서요. 네.
자, 민생 문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물가 폭등, 공공요금 인상, 외교 참사, 재벌 감세, 노동자 탄압 등등등 윤석열 정권 집권 1년 차에 나온 결과들입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위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진보당에서는 계속해서 규탄 논평을 내고 있고 투쟁도 이어가고 있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정말 규탄 논평을 많이 냈습니다. 네, 저희 지난 추운 겨울에 저희 손에 진짜 입김 불어가며 우리 당원들이 대출금리 인하 운동이나 난방비 지원 운동도 거리에서 벌였는데요. 정말 꿈쩍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 보면서 이제 본격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도 많이 합니다. 네. 앞서 말한 그 윤석열 정권 심판대회도 그중에 하나이고요. 윤석열 정부를 반대하는 시민사회와 정치 세력을 모아내는 것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민생 경제가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진보당에서는 이른바 가계부채 119 센터를 운영하고 있던데 어떤 센터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지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 많은 자영업자 서민들이 제대로 경제활동을 못하셨고 대체로는 빚을 내서 부채로 겨우 버티셨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재난지원이 사실상 대부분 대출 상품에 그친 것이어서요. 다른 선진국들은 많은 나라가 정부가 빚을 지고 국민을 지원했는데 우린 국민들이 빚을 졌죠. 게다가 우리나라가 워낙에 저임금 사회다 보니까 대출 없이 가게를 꾸려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자금 대출, 주택대출, 신용카드 리볼빙 같은 이런 대출들이 너무 많고 그 과잉 대출로 덕을 본 금융회사들이 지금은 금리 인상으로 횡재 수익을 또 얻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네. 가계부채가 지금 2,000조에 가까운 시대가 돼서 근데 무리하게 이 빚을 해결하다 보니까 서민들이 더 큰 빚을 지거나 아니면 투잡, 쓰리잡 하시다가 과로사 하시거나 또는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세상을 떠나시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각함에 진보당이 가계부채 119 센터를 만들어서 상담 번호를 개설하고 전화번호를 개설하고 거리에 나가서 전문가들과 함께 저희가 민생 채무 상담 사업을 들어갔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벌써 이번 달만 해도 700통이 넘게 전화가 와서 저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전화가 너무나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 가계부채가 정말 심각하다는 거 매일매일 저희가 체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에서는 금융복지 상담사를 저희가 50명을 양성을 해서 올해부터는 지역에서도 전국에서 자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아마도 정당 사상 최초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서민들의 어려운 문제 해결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자 감세와 고금리로 그 고통은 오롯이 우리 서민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늘어난 가계부채로 고통받는 분들이 엄청 말씀하신 것처럼 늘었을 것 같은데 혹여 좀 조사된 사례가 있으면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집계가 된 게 작년 말에 1,867조 원인데요. 가계부채가 가구당 8천만 원 이상이니까 사실 빚이 없는 집이 없는 정도죠. 그러네요. 특히 이제 자영업자나 청년같이 이미 한계치에 다다르신 분들은 제2금융권에서도 돈을 빌려서 다중채무자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447만 명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금리 인상에 특히 취약해서 사실상 파산에 내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들입니다. 예. 자, 가계부채 119 센터로 들어오는 이 문의 내용 가운데 정말 안타까운 딱한 사연이라든지 혹여 소개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면 좀 한두 가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타까운 사연이 사실 너무 많아서 일일이 소개하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할머니 병원비를 내느라 빚을 진 청년도 있고 실직이나 폐업으로 빚이 늘어서 그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금리 대출을 받거나 현금 서비스를 받거나 불법 사채까지 빌려서 돌려막기를 하신 분도 계시고요. 20년 넘게 IMF 때 그 진 빚 때문에 평생을 신용불량자로 숨어서 사신 분도 계시고 또 아이가 아파서 간병하느라 당신이 직장을 그만두고 카드값으로 병원비를 내시는 분 이런 분들 계시고요.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이어서 최근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까지 정말 많습니다. 네. 저희가 그 빚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라고 적힌 현수막과 전화번호를 시내 곳곳에 걸고 있는데요. 그걸 보시고는 제발 도와달라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전화 주셨다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렇군요. 정책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또 정보가 없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혹여 계실 수 있는데요. 혹시 알리고 싶은 정책이나 또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빚에 이제 굴레에 한번 빠지신 분들은 이제 이자 비용이 원금의 몇 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미 원금은 갚고도 남았는데 계속 빚이 늘어나는 경우죠. 그러다 보면 빚을 갚기가 힘들어지는데 이럴 때 부채가 너무 오래되면 채권 소멸시효라고 해서 탕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최근에 상담했던 사례 중에 보면 1억 원에 가까운 빚을 지시고 원금은 3천만 원이었는데 1억까지 불어난 빚을 몇십 년 동안, 20년 동안 괴로워하시다가 저희랑 상담 받으시고 나서 거의 대부분의 빚이 탕감되었다는 걸 아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400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가 다 탕감됐고 소멸이 됐는데 예. 그걸 모르고 지금까지 아유, 계신 거죠. 참. 예. 신용불량자로.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걸 직접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희 의견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빚이 얼마나 되는지, 소득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부양가족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가장 적합하게 소개하고 안내해 드리는 게 네. 저희 가계부채 119센터가 가장 많이 하는 일인데요. 또 이제 불법 추심에 대응하는 법도 저희가 알려드리고요. 네. 그래서 빚 때문에 고민 많으신 분들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1660-1190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함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어찌 보면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진보당이 나서서 좀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자, 가계부채 119 센터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관련되는 좀 구체적인 정보는 진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찾아볼 수 있겠죠, 대표님? 네, 맞습니다. 예,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안내되어 있습니다. 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대표님, 그런가 하면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요, 근로시간 개편안이라는 것을 지금 내놨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임금, 고용, 노동기본권, 안전 문제 등 모든 노동 조건이 후퇴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중에 최악이 일주일 69시간 노동시간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민들도 이렇게 일하면 죽는다.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게 아니라 입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정부가 기본적으로 법으로 그동안 노동시간을 왜 제한했는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불과 이틀 전에 서울에서 건물 관리하시던 분이 나흘간 62시간을 몰아서 일하시다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건데 사실 일하다가 지금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밥도 7일치 몰아서 먹지 그러냐. 잠도 일주일치 몰아서 자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정부가 국민을 일하는 기계나 부속품 정도로 보는 게 아닌가 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자인 저희들도 뭐 어떤 이슈가 있으면 3일 몰아서 일을 하고 69시간 다 채웠으니까 또 3일 좀 내리쉬면 되는 이런 식의 또 상황이 빚어질 수 있는데 예. 그렇게 근데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물리적으로, 그렇게 사람이 현실적으로. 할 수 없죠. 예. 그럼요. 할 수도 없고요.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없죠. 예. 자, 그런가 하면 외교 문제도 한번 눈을 돌려보죠. 지난 6일 외교부 청사 앞에서 사상 최악의 굴욕 외교를 벌친 친일 매국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면서 일본의 배상 없는 제3자 변제안을 중단하라 이렇게 촉구한 기자회견을 가지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정말 가해자인 전범 기업의 죄를 면책해주고 피해자인 우리 국민들이 배상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그리고 우리 전체 국민에겐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주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정부가 자기가 스스로 무력화시켜서 사법권을 침해하고 일본의 강제침략은 불법이고 범죄라는 역사의 심판을 뒤집은 망국적 외교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들이 굶어 죽어도 그 돈 못 받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양금덕 할머니 지금 광주 분이시잖아요. 그럼요. 예. 피해자의 그런 인권과 존엄을 정부가 나서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국민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진보당은 우리 피해자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좀 더 심각하게 보는 거는 한일 정상회담인데요. 지금 언론을 보면 16, 17일에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고 발표하고 그렇더라고요. 있는데 예. 거기에 의제 중에 지소미아를 정상화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수순은 한일 군수 지원 협정으로 이어질 거로 예측하는데 그렇게 되면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출을 열어놓는 거 아닌가. 그래서 굴욕 외교가 사실상 친일 매국 회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예. 이러니까 국민들이 제2의 이완용이라는 소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보당에서 현수막을 내걸고
월급을 다른 데서 받아라 이런 또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자기를 굉장히 홍보했잖아요. 예. 하다 나라까지 팔아먹는 영업사원이 아유, 어딨냐. 예. 그러려면 월급은 일본에서 받아라라는 현수막을 참 걸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문구까지 나올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진보당의 윤희숙 상임대표와의 이슈판을 생방송으로 듣고 계시는데요. 2610번님께서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요즘 진보당 SNS상에서 눈길 끄는 현수막으로 시민들의 입소문을 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곳곳에서 진보당의 현수막을 보는데요. 정말 속 시원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시민들이 워낙 칭찬을 많이 하다 보니 혹여나 너무 무분별하게 거리에 홍보 현수막이 나붙지 않을까도 걱정되지만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신선한 현수막 잘 찾아보겠습니다라는 의견 주셨네요.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정말 좋은 의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희도 현수막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잘 수거해서 예. 너무 무분별하게 그렇죠. 걸리지 않도록 예. 노력하겠습니다. 뭐든지 관심 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유불급입니다, 대표님.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적재적소에 또 붙어서 국민들이 또 이 가려운 속을 시원하게 긁어주고 계시는데 네. 자 어찌됐든 민생 파탄, 구력 외교, 물가 상승 등등등 이 모든 악재들을 어떻게 한 번에 잠재울 수 있는 방법 뭐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이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이제 권위와 힘으로 통치해야 되는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인식에 머물러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역사에서 그런 정부는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았죠. 지금 윤석열 정부에게 분노하고 있는 국민 굉장히 많으신데 과거에 이제 군부 독재 세력, 국정농단 세력들을 심판하고 민주주의 역사를 지켜온 국민들이 저는 힘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각각의 분노를 좀 모아서 어떻게 하나의 큰 줄기를 좀 만드느냐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진보당이 자기 역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 진보당 어떤 활동 계획 가지고 계시는지 계획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당장은 4월 5일 강성희 후보를 당선시킬 거고요. 네, 전주에서. 윤석열 심판의 최전선이 전주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전 당원들이 지금 재선거를 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3월 25일에 윤석열 정권 심판의 날이 지금 서울에서 각계각층과 함께 준비 중이고 취임 1주년인 5월 10일에 전국적인 행동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에 맞서는 선명야당, 대한정당 이런 모습 보여드리고 꼭 저희가 국민들에게 좀 지지받는 정당으로 네. 대표 진보 정당으로 등장하도록 노력하고 있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진보당이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여기저기 언론 인터뷰도 쇄도하시죠, 대표님? 네. 자, 오늘 정말 기분 좋은 속 시원한 인터뷰를 여러분께 지금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끝으로 우리 광주 전남 지역민들, 청취자분들께 대표님 한 말씀 주시고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보당이 국민들에게 짐이 아니라 힘이 되는 정치 하고 싶습니다. 진보당이 당당하게 우리나라 정치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더 성장하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정치, 힘있는 진보정당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저희 진보당에게 기회 한번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는 정당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이 4.5 재보궐선거에서도 또 선전하시고 내년에 치러지는 총선에서도 크게 좋은 성적 거두셔서 여의도에 반드시 입성하셔서 원내정당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